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여성암 1위는 어떤 암일까요? 자궁암, 유방암 아닙니다. 갑상선암입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다. 이 갑상선암은 거북이암이다. 띵동.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때 갑상선암 환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과잉 진단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고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게 맞는 얘기일까요? 오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갑상선 내분비 외과 전문의 김동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과 김동일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갑상선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갑상선암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이 방사선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선생님. 정말 방사선이 원인입니까? 예, 갑상선암에 많은 원인이 있는데 현재 21세기인데 불구하고 갑상선암의 확실한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방사선이 맞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의 DNA에 변형과 손상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한 돌연변이로 인해서 갑상선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이라면 그 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사선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복 쪽이나 머리 쪽에 다른 암이나 병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 말합니다. 그리고 1986년에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는데 있었죠. 예, 그러한 경우에 이제 방사선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야 나타나는 거라서 어쩌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이 더 지나면 이런 보고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예, 지금 일본에서도 그것으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보고들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좀 더 어린 사람에게서 갑상선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림 보시면 이게 그 엑스레이 한 장 찍는 건 굉장히 그 방사선 양이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는 안심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된다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 양도 1년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엑스레이 촬영에서 우리가 받는 방사선 양은 매우 작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해서 찍는 엑스레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엑스레이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CT는 어떻습니까? CT는 엑스레이보다는 약 100배 정도 더 많은 방사선을 우리가 쬐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제 이 방사선을 쬐서 얻는 불이익보다는 검사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년에 여러 번 정도 CT를 찍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확실히, CT는 엑스레이보다 확실히 많다.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 초음파 검사하시잖아요. 갑상선도 결국은 나중에 초음파를 하게 될 건데 초음파는 어떻습니까, 방사선? 예, 갑상선 초음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고주파 영역의 소리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방사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방사선이 없다. 이건 안심하고 여러 번 검사를 받으셔도 방사선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 그 갑상선암 치료 받으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갑상선암의 여성 환자분들이 특별히 많을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6배 정도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성 호르몬이 아무래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기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조금 더 이 재발률이라든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남성에서는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기는 여성분들에게 많고 위험한 건 남성들에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요오드가 늘 얘기가 이제
그 따라 나옵니다. 검색어에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들 이게 많이 먹어서 갑상선암이 생기는 거냐, 아니면 적게 먹어서 생기는 거냐, 아니면 관계가 없는 거냐,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아직까지 이 요오드의 섭취량과 갑상선 암의 발생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갑상선 그 암과 요오드 섭취량과의 약간 연관 관계는 있는데 예. 요오드를 섭취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유두암 발생이 많고 예. 그 섭취가 적은 지역에서는 갑상선 여포암의 발생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개 암 사이에 약간의 예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요오드의 섭취량과 네. 암과는 직접적인 발생 관계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발생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아는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는 지금처럼 드셔도 된다는 뜻입니까? 별 문제가 안 되나요? 아마도 뭐 매일 미역국을 드신다든지 예. 김을 막 많이 드시는 거 아니고서는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이게 그 요오드가 이런 해조류에 많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천일염에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소금요, 소금. 예. 사실인가요? 예, 천일염에도 요오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우리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예.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부러 음. 그런 요오드가 적게 들어간 소금을 먹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또 천일염 먹는 것은 네. 뭐 갑상선 암과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갑상선암이 여성암 1위다 보니 정말 질문들이 많고 다양한데 의미가 있는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선생님. 그 갑상선암보다 더 흔한 게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지금 약 드시는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러면 이 네 병이 나중에 암이 될 수도 있나요? 라고 여쭤볼 거란 말이죠, 선생님. 예. 엄밀히 따지면은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병이고 예.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에 결절, 혹이 있는 병입니다. 예. 그 혹이 암으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 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병의 종류가 다르게 되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이런 갑상선 기능 이상증이 있는 환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다른 암이 아닌 양성 혈절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네. 추후에 계속 지켜봤을 때 네.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네.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갑상선에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한 못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네.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암이 되고 저하가 있다고 해서 이게 암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대신 검사는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갑상선에 이미 질환이 하나 있는 거니까 다른 질환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갑상선암이 정말 많아져서 뉴스에도 나고 막 너무 과잉 진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수술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가 또 막 줄었다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예. 그 파도의 한 중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예,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 예, 그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은 예. 그 중에 가장 뭐 큰 원인으로 따지자면 갑상선암 검사가 많이 시행된 것도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갑상선 초음파 검사라든지 조직 검사의 비용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더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병원도 많고 초음파 기계가 아주 많이 이렇게 뭐 웬만한 병원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쉽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갑상선 혹이 발견되고 네. 거기서 암으로 진단되어서 네. 수술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를 주변에서 쉽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그 그림자가 생긴 게 이제 이런 경우인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만큼 이렇게 지금도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다들? 어떻습니까? 한때 이제 그 뉴스에 나오고는 좀 예. 환자가 많이 줄었었는데 예. 최근에는 다시 이제 또 검사가 많이 조금씩 늘어가지고 환자 늘어난 편이고 네. 그때 검사가 이제 방송에 나온 이후에 네. 검사가 많이 줄어서 네. 환자들이 안 오다 봤는데 네. 그 후에 이제 갑상선 암이 진행돼서 온 환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미루다가. 예, 뭐 그게 엄밀하게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나 연구가
보고된 건 아니지만은 예. 저희 갑상선 수술을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고 예. 안 해도 문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여쭤보죠. 제가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다 해서 제가 BX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갑상선암 전부가 착한 암은 아닙니다. 예. 대부분은 착한 암입니다. 예. 갑상선암 전체 갑상선암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예. 중에서 가장 많은 갑상선 유도암은 전체의 한 95%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이러한 갑상선 유도암은 적절하게 치료했을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요즘에는 100%에 육박합니다. 야. 하지만 갑상선 다른 여포암이나 뭐 수질암, 예. 역형성암 같은 경우에는 네. 훨씬 더 경과가 안 좋고 예. 여포암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 유도암에 비해서는 재발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망률 같은 것이 높고 네.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10년 생존율이 약 75%고 예. 15년 생존율은 50%로 예. 뭐 갑상선 유도암에 비해서는 매우 안 좋은 편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역형성암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대부분 환자들 매우 발생률이 낮긴 하지만 예. 대부분 환자들이 진단 후 6개월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므로 갑상선 암이라고 무조건 착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뭐 5%, 1% 안쪽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 질환에 걸리신 분들한테는 그게 다 100%가 되는 네, 일이라 맞습니다. 다 착한 암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착한 암이라고 얘기 못한다라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착한 암은 아닙니다. 대신 선생님, 거북이 암은 맞습니까? 예, 거북이암은 맞다고 봅니다. 예. 뭐 제 환자들 가운데서도 암이 이제 갑상선암 특히 유두암 초기인 경우에는 네. 환자분에 따라서 수술을 원하지 않고 좀 수술 안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예. 엄밀히 따지면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예. 그 암이 크나 안 크나 지켜보다가 암이 커진다든지 다른 변화가 생기면 그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느리게 자란다라는 얘기인 걸 거고. 예. 그래서 거북이암인 거는 맞다. 착한 암은 아니고 거북이암인 거는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갑상선 암의 증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보통 저희들이 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암이 선생님 증상이 없었습니다. 갑상선 암도 증상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갑상선암도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예.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건강 검진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예. 하지만 뭐 모든 환자가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예. 간혹 환자분 중에서 뭐 호흡 곤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킬 때 걸린 느낌이라든지 네. 아니면 만져지는 결절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상이 없는 분보다는 네. 더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예. 빨리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가 좀 커져야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갑상선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 TV 보고 계시면 여기 이렇게 목 제일 아래쪽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예, 고기입니다, 고기. 뭔가 만져지시죠? 양쪽으로 만져지시죠? 예, 그거. 거짓말입니다. 갑상선은 안 만져집니다. 눈에 정상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이게 목이 좀 부은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지금 뭐가 만져진단 말입니다 하면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들 저희들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나요? 실제로 갑상선암은 대부분은 만져지지 않는데 예. 간혹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림프절염이 온다든지 예. 아니면은 또 어떤 분들은 진짜로 실제로 근육이 그냥 조금 더 부어가지고 예.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검사해 보면 실제로는 갑상선하고 관계없는 예, 전혀 부분이죠.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에 본 경우에는 갑상선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러한 분들은 빨리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예. 이게 진짜로 갑상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 사진처럼 저렇게 목이 부어 있으신 분들 혹은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시는 분들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사진상으로 이렇게 만져지거나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뭐 초음파에서는 아주 쉽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이 갑상선의 혹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생긴 혹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갑상선 초음파가 뭐 초음파 외에도 다른 뭐 CT나 MRI 같은 검사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갑상선에 있어서는 네. 갑상선 초음파가 진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뭐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로 혹이 발견하고 암으로 진단됐을 때 다른 곳에 전이라든지 이상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지 갑상선의 검사에서는 초음파가 가장 좋습니다. 자, 또 질문들. 갑상선 암이 나오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술로 거의 다 해결을 하시나요, 선생님? 예, 갑상선 암의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아하. 네, 수술 말고는 현재로서는 다른 이렇게 확실하게 공인된 치료법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갑상선 암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네. 수술을 당장 하진 않고 예. 조금 더 미루다가 예.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착한 암은 아니지만 거북이 암이라서 이것도 약간 그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일이군요. 예. 그럼 보통 선생님 간암 같은 경우는 암 덩어리만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고 한 옆 전체를 잘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갑상선 선생님 어떤가요? 이게 암만 잘라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예. 또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암이 있는 혹 덩어리만 제거한다고 알고 계신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 혹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네. 혹이 있는 갑상선의 한쪽 이제 나비처럼 생긴 한쪽 날개를 모두 다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전체를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뭐 수술 범위의 결정은 이제 네. 환자분의 여러 가지 뭐 다른 혹의 개수라든지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암은 일단 무조건 수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술하는 방법은 반을 자르거나 아니면 전체 다 드러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우리 어머님들 그 자국들을 보면 이렇게 목 주름 따라서 이렇게 그 수술 자국 있으신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전통적인 옛날 방법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전통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쇄골보다 위쪽으로 한 1, 2cm 위쪽으로 해가지고 네. 한 5에서 6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네. 그 갑상선 앞쪽에 있는 근육을 다시 절개를 해서 젖히게 되면은 네. 갑상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갑상선을 이제 노출시킨 다음에 주위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혈관, 부갑상선을 보존한 뒤에 갑상선과 그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같이 제거하게 됩니다. 네. 크기 갖고도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는 1cm보다 크면 수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합니까? 과거에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면은 뭐 모든 환자분들이 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갑상선 암 자체가 워낙 예후가 좋고 전이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수술 범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예.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갑상선 암이 1cm 이상일 때만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1cm 미만이 되는 갑상선 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미국에서는 1cm가 안 되는 갑상선의 혹은 조직 검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검사도 안 해요? 예,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1cm 미만의 갑상선 암이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cm 미만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검사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네. 진료 공고안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0.5cm 이상 혹이 예.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네.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0.5cm가 되어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사하는 사람들의 그 테크닉이나 뭐 검사 비용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0.5cm면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내 암이 0.3cm예요. 너무 작아. 그래서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환자분이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여기 암이 있는데 내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하면 수술해 주시나요? 예, 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선택안을 다 이야기 드립니다. 네. 지켜보는 법과 수술하는 법을 먼저 환자분께 여쭤보고 예. 환자분이 수술을 너무 원하시면은 그때는 저는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반대 경우도 제가 또 여쭤볼게요. 아까 1cm
보다 커지면 미국에서도 수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2cm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 공포증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선생님 그럼 이거 한 6개월마다 계속 검사해서 보면 안 될까요? 저는 수술이 너무 무서워요 하면 수술을 안 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1cm란 것이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은 예. 이제 조금 그보다 큰다 하더라도 예. 그 암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괜찮을 경우에는 네. 한 6개월 정도마다 초음파를 보면서 예. 수술을 미루고 나중에 정말로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제가 설득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증상이 없고 뭐 이렇게 겉으로 봐도 모르고 환자분도 뭐 나이가 좀 굉장히 많으시다 이러면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지켜볼 수도 있겠네요. 한 2cm, 3cm가 되더라도. 예, 예전에는 뭐 한 6, 70대 되는 분들은 네.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평균 연령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좀 한 80 이상 되는 분들은 네. 그렇게 돼도 수술 예. 안 하고 예. 환자분들도 안 원하시는 경우에는 예.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술 받으시는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래서 수술 보통 받으시는 게 옛날의 방법은 이렇게 목 요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제거를 하는 방법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방법도 선생님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 환자분들이 여성에서 많고 또 젊은 여성분들한테서 진단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통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목의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예. 수십 년간 그런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음. 크게 좀 환자분한테는 또 이렇게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개발한 방법이 네. 내시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목에 절개를 하겠지만은 네. 이런 내시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방법은 목이 아닌 네. 다른 곳에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티가 안 날까요, 그럼 선생님? 예,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예.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림에도 나오네요, 지금. 예. 네. 가장 이제 먼저 시행된 방법은 겨드랑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겨드랑이 안쪽으로. 예. 그러면 안 보이지. 예. 그래서 겨드랑이 쪽에 한 6에서 7cm 정도 절개를 한 뒤에 예. 목까지 이렇게 피부 밑으로 터널을 파서 네. 그쪽으로 해서 로봇이나 이런 내시경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꽤 먼데도 이게 가능한가 봐요, 그죠? 예, 가능합니다. 겨드랑이도 있고 또 여기 또 젖꼭지 부분에서 들어가나 봐요. 예, 맞나요?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양쪽 겨드랑이와 양쪽 젖꼭지 윗부분으로 해가지고 예. 약 1cm씩 절개를 한 다음에 네. 또 4개의 관을 넣어서 목 쪽으로 접근을 해서 로봇이나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젖꼭지도 이제 색깔이 조금 달라서 여기도 티가 잘 안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귀 뒤로도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귀 뒤로도 해가지고 우리 머리 선에 따라서 절개를 해가지고 또 앞쪽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 뒤를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유심히 이렇게 보지는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도 티가 잘 안 날 것 같고. 자,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이 조금 독특한데 입 안으로 들어가신다고요? 예, 가장 이제 최근에 개발된 방법으로 예. 입 안쪽에 입술과 잇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3개의 관을 넣은 다음에 그리고 겨드랑이 쪽에 한 1cm 정도 피부 주름에 따라서 절개를 한 뒤에 목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확실히 입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치과 치료를 받지 않는 한은 치과 선생님은 안 하시겠네요, 그럼 그죠? 예, 누가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부터 로봇 수술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겨드랑이 쪽으로 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부터는 경구강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 안에 구멍을 3개 내기 때문에 전혀 밖에서 보이지가 않고 이게 이제 겨드랑이로 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목 쪽으로 이렇게 안쪽에 박리한 부분이 적습니다. 가깝네요, 생각보다. 예, 그렇죠? 가깝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뭐 전혀 흉터가 남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입안으로 상처를 내면은 잘 안 낫는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입안이 생각보다 되게 회복이 잘 되고 실제로 환자분들을 봐도 더 회복과 나중에 수술 후 후유증이 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림포절 전이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목 쪽에 절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일반적인 갑상선 암 수술은 5cm 정도만, 5에서 6cm 정도만 절개를 하면 되지만 만약 가쪽에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예. 이 목 가쪽까지 10cm 이상 긴 절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술 후 합병증도 되게 심하게 되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이런 환자분들도 겨드랑이 쪽에 한 9에서 10cm 정도 절개를 한 뒤에 예. 로봇으로 이쪽 가쪽에 있는 림프절을 다 제거하고 갑상선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절개 수술을 받은 분보다 훨씬 더 회복도 좋고 더 예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갑상선을 수술을 하는데 겨드랑이로 들어가고 귀 뒤로 들어가고 젖꼭지로 들어가고 이제 입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티가 안 나게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로봇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로봇으로 수술하실 때는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 평생 먹어야 합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환자분마다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예. 갑상선을 전부 다 제거하신 분들은 예. 갑상선 호르몬이 더 이상 생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평생 드셔야 됩니다. 예. 하지만 갑상선을 반만 절제한 한쪽 옆 절제술만 시행한 경우에는 네. 남은 갑상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예. 수술 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갑상선 기능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하고 난 뒤에 그 호르몬 검사를 한 뒤에 그 결과가 괜찮을 경우에는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예. 갑상선 기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속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받느냐에 따라서 약을 평생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질문요.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면 목소리가 변한데 목소리가 안 나온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예,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여쭤보시는 것이 수술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보십니다. 예. 예, 하지만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간혹 수술했을 때 갑상선 암이 심하다든지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 갑상선 주위에 있는 후두로 가는 신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목소리 톤이 변한다든지 예. 아니면 목이 약간 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암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암이 후두 신경을 이렇게 침범했을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신경을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신경을 자른 뒤에 다시 연결해 주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목소리가 쉬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런 목소리 쉼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네. 나중에 성대 쪽에 시술을 통해서 어. 목소리를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목소리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계신다면 가수이거나 아나운서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암 자체가 심하다면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수술도 받았는데 내가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된다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방사선 치료 이거 다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 갑상선 암에서 말하는 방사선 치료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사선 치료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사선을 우리가 몸으로 쬐는 거지만은 예. 우리 갑상선 암에서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는 네. 방사성 요오드라는 물질을 네. 섭취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알약처럼 돼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그거를 먹어가지고 그 알약을 먹고 난 뒤에 그 알약에서 나온 방사성 요오드가 예.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이나 세포에 흡수가 돼가지고 예. 거기서 방사선이 나와서 예. 그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치료는 전부 다 받으시는 건가요?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을 전부 다 제거하신 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갑상선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오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흡수가 되게 되어서 예.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반만 제거하신 분은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예. 전부 다 제거하신 분만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제제도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갑상선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안 받으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거의 다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수술도 다 받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도 필요하면 받고 약도 다 드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생님, 갑상선에서 또 재발하는 경우도 암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갑상선 암이라고 이렇게 다 좋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예. 실제로 보면은 약 20%에서는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갑상선 암이 재발한다고 해서 뭐 다른 암들처럼 위험하진 않습니다. 네. 보통은 뭐 5년 이내 대부분 다 재발을 하지만은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암은 거북이 암으로서 예. 재발도 거북이처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10년, 15년 뒤에도 재발을 해서 예.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안심할 게 아니라 예.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도 성질이 거북이 아니라 재발도 거북이처럼 천천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도 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좀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갑상선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선생님? 갑상선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 뭐 식습관 이런 것도 있나요? 아까 요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뭐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여쭤보시는 것이 미역 다시마 먹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 때는 그때는 요오드를 적게 먹는 것이 치료 효과를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요오드를 피하면 되고 그 외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 전에 수술 전과 똑같이 드시면 되고 네. 솔직히 갑상선 암에 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뭐 확실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양배추라든지 뭐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뭐 적절하게 섭취했을 경우 갑상선 암의 발생이 조금 낮아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갑상선 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생활 습관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조심할 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상선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수술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갑상선 내분비 외과 전문의 김동일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를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거북이암 0.5cm, 초음파, 그리고 해조류 OK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부산기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트 다음 주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